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신우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공기가 체감되는 요즘인데요. 이 가을이란 계절이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보내고 다가오는 상쾌한 계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낮과 밤의 큰 일교차 때문에 여러 환절기 질환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흔히들 환절기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안부 인사들 많이 나누시기도 하시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게 나타나면 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이 적응력이나 이 면역력이 쉽게 떨어져서 우리 몸에 그 각종 환절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그런 상태에 노출되기가 쉽게 됩니다. 또 날씨가 건조해지게 되기 때문에 특히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피부 질환 또 여러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환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질환들과 그 예방법 그리고 건강관리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도 우리 그 기상청에서 서울 지역 기온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2020년 가을철 이 서울 평균 최고 기온과 이 최저 기온 사이에는 10도 이상 차이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변할 때 이렇게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는 바로 이 시기에 공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공기 중에 수분이 감소하게 되면 낮 동안에 햇빛으로 데워졌던 땅이 밤에는 더 금방 식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 일교차가 더 크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배우셨던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 고위도 지역이면서 이 대륙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보통 한랭 건조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또 저위도 지역이면서 대륙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이 온난 건조한 성질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와 같은 이 중위도 때에는 이제 편서풍이 강하게 불고 있죠. 이 양쯔강 기단은 이 저위도 대륙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온난 건조한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 봄과 가을철 시기에는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편서풍을 따라서 이 양쯔강 기단이 이동해 와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한 기후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늦가을이 되면 이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기온이 차차 내려가게 되고 일교차도 점점 심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심한 일교차는 우리 몸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냐라고 봤을 때 일교차가 커지게 될수록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게 되고 면역력을 약하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에 더 취약하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몸은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하루 중에도 이 들쑥날쑥한 기온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 어떤 이 부조화를 겪게 되는데요. 우리 몸은 그 어떤 항상성이 있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외부의 이 환경 변화가 크게 되면 그 상황에 적응을 하려고 뭐 우리 몸의 피부라든지 근육이나 뭐 혈관 자율신경계 같은 곳으로 에너지를 평소보다도 더 과다하게 소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소보다 이 다른 곳에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면역세포에 할당된 에너지가 줄게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큰 일교차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환절기 질환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기는 여전히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환절기 대표적인 질환으로 꼽히죠.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추워서 감기에 걸린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치만 이 가을철 감기는 사실은 이 추운 날씨보다도 건조해진 탓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추운 날씨보다도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 급격하게 변하는 이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건조한 공기로 인해서 이 코나 기관지가 마르면서 외부 이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데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감기에 걸리기 쉽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방어막 중에 하나가 이 호흡기 안쪽에 있는 이 섬무라고 하는 미세한 털들인데
이 털이 잘 운동을 해야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균을 잘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호흡기에 이러한 방어벽 역할을 하는 이 기도의 이 섬모들이 이 공기가 건조해지게 되면 이 선모를 둘러싸고 있는 이 윤활유 역할을 했던 이 점액들이 마르게 되기 때문에 선모의 운동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모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방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외부로 들어오는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인플루엔자, 이 계절성 독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 백신이라는 게 있지만, 일반적인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은 사실은 매우 많기도 하고 변이도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감기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나 약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또 감기 바이러스가 사실 이제 날이 추워지거나 하면 더 오래 생존하는 특성이 있기도 하고, 또 날이 추워지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균에 접촉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특히 이 시기, 환절기 시기에는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감기 바이러스와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이 과밀한 곳을 다녀온 후에는 항상 이제 손 씻는 습관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날씨가 쌀쌀하다고 또 실내 온도를 또 무작정 높이면 그만큼 습도는 또 낮아지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실내 온도는 또 너무 높이시는 것보다는 20도 정도 전후로 살짝만 올리시고, 그 대신에 습도를 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독감만이라도 매년 좀 예방접종을 좀 챙겨 맞으셔서 독감에 꼭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특히나 이제 소아라든지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 또 이제 만성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꼭 매년 이맘때죠. 딱 이맘때 꼭 챙겨서 접종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런 적인 이런 생활 습관도 좋지만 감기에 걸리셔서 열이 만약에 뭐 38도, 뭐 37.8도 정도 이상 지속해서 나시거나 감기 증상이 뭐 심하시거나 뭐 기침이 뭐 열흘 이상 이렇게 지속된다. 라고 하시면 그냥 이제 감기약만 이제 복용하시고 참으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이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고 또 병원을 방문하시고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을철에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알레르기 질환도 많이 증가를 하죠.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그 알레르기 비염은 여름철 시기랑 비교했을 때 거의 한 3배 이상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감기와 마찬가지로 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또 하루 일교차가 심해지게 되면 이 인체 적응력이 떨어지는 환절기에는 특히 이 알레르기 비염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은 이 뭐 꽃가루라든지 미세먼지, 뭐 진드기 같은 이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이 코 점막을 자극해서 생기게 되는 질환인데요. 이 차갑고 건조한 공기로 인해서 이 코 점막 안이 좀 건조해지고 자극에도 민감해져서 증상이 좀 악화되는 경우가 이 시기에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을철 같은 경우는 이 봄철 꽃가루와는 다르게 이 가을철에 날리는 꽃가루들, 뭐 예를 들면 뭐 쑥이라든지 돼지풀이나 뭐 환삼덩굴 같은 이러한 가을철 꽃가루들은 봄철 꽃가루랑은 좀 더 다르게 눈에 더 잘 안 띄고 이 알레르기 반응을 더 잘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철에는 좀 더 이 기존에 이 알레르기 비염 소인이 있었던 분들한테는 더 악화되기 쉬운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원래
알레르기 질환이 없던 분들한테 뭐 이 시기라고 해서 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각종 알레르기 질환을 평소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면 이제 이 시기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뭐 발작적으로 재채기를 하거나 맑은 콧물이 줄줄 나온다거나 뭐 코막힘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뭐 눈주위나 뭐 코 속, 뭐 피부 같은 부분들이 이제 가렵다든지 뭐 또 뭐 이제 뭐 눈물이 난다거나 또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증상들이 치료하고 나서 호전됐다가 또 다시 악화됐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알레르기 비염이 이제 합병증으로도 또 이어지게 되면 우리 흔히 축농증이라고 하는 이제 비부비동염이라든지 뭐 코 물혹이나 뭐 중이염, 뭐 천식,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서 이제 수면 장애까지도 이제 같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수도 있고요. 이런 알레르기 비염의 이 원인으로는 이제 크게 이 유발 물질이랑 악화인자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시키는 물질로는 우리 진먼지 진드기나 뭐 이 반려견들의 반려견이나 이런 반려동물들의 털이나 비듬, 바퀴벌레, 뭐 곰팡이, 꽃가루와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 알레르기 비염이 발생된 후에 이제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로는 이 공기 중에 대기 오염이나 뭐 담배 연기, 뭐 자극성 가스와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되고, 이렇게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것도 비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급격하게 온도나 습도 가 변화하는 이런 자극에 의해서도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 호흡기가 이렇게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알레르기 비염의 이 치료 방법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 본인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유발 인자가 무엇인지 항원 검사를 통해서 이 알레르기 인자를 확인해서 그 알레르기 원으로부터 피하거나 그것을 제거하는 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부신피질 호르몬 성분의 스프레이를 코에 직접 사용을 한다거나 해서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물 사용뿐만이 아니라 이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주변 환경을 좀 청결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가을철에는 여름에 한창 이 번식했던 이 진먼지 진드기가 이 밀폐된 공간에 실내에 이제 보이지 않게 막 날리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이불이라든지 베개 같은 이 침구류 등도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시는 게 좋고, 뭐 이제 반려견들의 털이나 뭐 담배 연기 이런 걸 실내에서 조금 없앨 수 있도록 하시는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 진먼지 진드기가 사실은 실내에서는 주요 서식지가 소파나 뭐 카펫이나 이런 곳이죠. 그래서 진공 청소기나 물걸레로 자주 청소해 주시는 것도 좋고, 웬만하면 카페트 같은 것들은 이제 되도록 사용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뭐 실내 화분 같은 것도 이제 알레르기 소인이 평소에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화분도 치우시는 게 좋겠고요. 청소할 때도 진공 청소기도 되도록 이제 이 헤파 필터가 장착된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특히 이제 내 알레르기 이 소인 중에 알레르기 원 중에 진먼지 진드기에 나는 과민하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우리가 이제 집안 청소를 한 직후에도 특히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먼지들이 공기 중에 많이 떠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한 직후에도 그 방 안에 되도록 있지 않고 조금 다른 곳에 가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실내 공기의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진먼지 진드기가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죠. 그래서 실내 온도
그리고 습도 적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더라도 필터도 좀 적절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좀 교체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꽃가루가 특히 많이 날리는 날이나 이제 미세먼지 심한 날은 이제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또 우리 또 다른 환절기 질환으로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가려움증 같은 이 피부 질환이 있겠습니다. 이 심한 일교차가 이 우리 피부에서는 이 피지선이라든지 땀샘 기능을 약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이 건조한 날씨가 피부에 또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또 다양한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인 어떤 염증성 피부 질환의 하나죠. 그래서 이 아토피 피부염의 이 특징적인 증상은 가렵고 또 피부가 건조하고 습진 같은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보통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움증을 유발을 하는데, 이때 만약에 참지 못하고 우리가 이 가려운 곳을 긁게 되면 피부가 이제 습진성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심하게 가렵고 이렇게 또 그러면 또 긁게 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가려운 걸 참지를 못하고 이제 피부를 긁어서 각질을 긁어내게 되면 여기 이제 피부 보호막이 또 손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또 2차 감염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피부가 간지럽다고 하더라도 막 너무 긁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우선적으로는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피부가 좀 자극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이제 순면 제품의 옷을 입으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피부를 긁을 수 있는 손톱도 평소에 좀 짧게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을에는 눈이 많이 좀 이렇게 뻑뻑해지는 안구 건조증이 생기게 되기가 쉬운데요. 또 날씨도 쌀쌀해지고 또 건조해지니까 이제 눈물이 또 쉽게 마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안구 표면에 손상도 생기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안구 건조증이 더 많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안구가 건조해지면 또 눈이 충혈된다거나 가려운 증상도 또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심하면 이제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또 뭐 각막염이나 결막염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시기에는 더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안구 건조증을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눈을 좀 자주 깜빡거리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요새는 이제 TV라든지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 화면을 좀 오래 보게 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이런 화면들을 좀 오래 보게 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좀 오래 보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좀 의식적으로 잠깐씩 좀 휴식을 취하시고 눈을 조금 쉬게 해주신 후에 다시 작업을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밀폐된 공간에서 좀 환기를 좀 잘 안 시킨 상태로 좀 오래 계신다거나 뭐 장기간 좀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계시는 것도 좀 눈이 건조해지는 데는 더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또 평소에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또 이 시기에는 또 실내가 또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뭐 가습기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절기에 주의해야 되는 이 건강 문제는 이런 이 호흡기나 이 피부 질환들만 있는 거는 아닌데요. 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이 만성 질환, 만성 심혈관 대사 질환이 악화되거나 아니면은 정신적인 이 정신 건강 문제도 이 시기에 좀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잦은 날씨 변화나 어떤 이 기온이 낮은 상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가 적응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좀 많이 주고, 또 자율신경계 균형도 깨지게 하기 때문에 여러 건강 문제, 전신 건강 문제에 좀 취약해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혈압의 측면에서 보면 평소보다 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이 혈관들이 급격하게 수축하게 되고, 또 그러면 혈압이 급상승하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던 분들이면 혈액순환도 더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 여러 심혈관 질환이 악화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러한 환절기 때는 이 심장이라든지 이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이 자율신경계 이 균형도 깨지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더더욱 심혈관계 질환의 이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합병증 발생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평소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기엔 더더욱 또 제대로 된 이제 관리, 제대로 된 치료를 지속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또 당뇨병이나 고지혈증도 미리미리 좀 조절을 잘 하시거나 약물 복용도 꾸준히 지속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기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러한 이 심뇌혈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이 아침에 야외 운동을 하실 때 조금 더 몇 가지 주의를 하실 점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하시던 분들이 이제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이런 심혈관계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주치 의 진료를 받으실 때나 이 운동 전문가랑 상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 도움을 받아서 좀 운동을 프로그램을 짜시거나 시작하시는 게 안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환절기 아침에는 특히 일교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칭 같은 이 준비 운동도 조금 더 오래 많이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고 반팔 옷 입으시는 것보다 좀 보온이 될 수 있는 좀 편안한 옷을 입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날에 과음을 하셨다거나 뭐 흡연을 과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날 또 갑작스럽게 아침 운동을 막 무리하게 하시게 되면 또 심장에 더더욱 이제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혹시나 이제 운동을 하시다가 뭐 흉통이라든지 뭐 호흡곤란이나 뭐 이 가슴 답답함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냥 무시하시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는 우리 흔히 가을을 탄다라는 말도 많이 하죠. 이 계절성 우울증도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말로 계절성 정동장애라고도 합니다. 이 계절성 우울증은 가장 흔한 형태가 이 시기, 이 가을, 겨울철 시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되게 짜증이 뭐 난다던가, 뭐 불안하거나, 뭐 활동 저하가 나타난다든지, 탄수화물 같은 이러한 음식 섭취를 더 많이 찾게 되고, 그래서 체중이 늘거나 또 자도 더 자고 싶고 또 낮 시간 동안에도 졸리고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기분이 사실은 온도라든지 습도나 이런 일조량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일조량이 부족해지게 되면 우리 체내의 호르몬들도 불균형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이 수면 호르몬은 우리 뇌에 있는 송과선이라고 하는 이 부위에서 밤에 집중적으로 분비가 되고 있는데, 이 멜라토닌은 이제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이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멜라토닌도 이제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우리가 우울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햇빛이 줄어들게 되면 이 멜라토닌이 낮에도 분비가 늘어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우울감을 느끼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우리 몸이 이제 빛을 감지하면 분비가 잘 되게 되는데 행복하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 세로토닌이란 물질도 햇빛이 줄어들게 되면 체내에서 이 분비가 줄어들게 돼서 더더욱 우울감을 느끼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행복감과 관련된 세로토닌의 분비량은 이 가을철처럼 이제 일조량이 줄어들게 될 때 줄어들게 되고 같이 수면과 관련된 이 멜라토닌 분비량은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몸을 나른해지게 하고 뇌 활동을 좀 저하시켜서 기분을 가라앉히게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체 리듬도 깨지게 하고 불면증까지도 생기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계절성 우울증은 사실은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증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매년 반복해서 혹시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이게 만성적인 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원인이나 극복 방법을 좀 파악을 하셔서 이 예방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잠을 너무 많이 주무신다거나 하는 증세가 이제 계절이 지났는데도 이제 호전되지 않는다 하시면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심한 이런 우울증 증세가 뭐 2주일 이상 지속된다거나 이런 우울 증상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이제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느끼시는 경우에도 이제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그 가을철 계절성 우울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특히나 이 부족해진 일조량을 채워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있을 때나 뭐 사무실에 있을 때나 가급적 이제 해가 많이 드는 창가에 있으시는 게 좋겠고 꼭 해가 아니더라도 실내 조명을 좀 밝게 환하게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 시간도 좀 잘 조절하셔서 신체 리듬을 회복하시는 게 중요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너무 실내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가볍게 산책을 하시거나 햇볕을 좀 쬐는 시간을 두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내에서 가볍게 뭐 스트레칭을 주무시기 전에 하시는 것도 좋고 또 아무래도 추워지면 활동량도 좀 줄어들기 마련인데 이 가벼운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뭐 운동을 가볍게 하시거나 외출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좀 기분을 좀 호전시켜주고 우울증을 좀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적당한 운동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가을철에 이 환절기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습관을 어떻게 유지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가을철 환절기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교차가 큰 날씨 그리고 이 건조한 공기, 이러한 이 환경들이 공통적으로 주요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주변의 환경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실내 온도는 20도 정도 내외로, 그다음에 실내 습도는 뭐 40에서 50% 정도 내외로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면 우리 호흡기 점막이 더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 실내 환기도 잘 시켜주시고 또 가습기를 사용을 한다거나 해서 적정 습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필수적이겠습니다. 또 이런 주변 환경 관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자체의 온도나 습도에 대한 이 적응력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몸이 적절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기에는 이제 하루 중에도 10도 넘게 기온 차이가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하루에 덥다고 느꼈다가 춥다고 느꼈다가 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외출하실 때에도 겉옷이나 외투를 꼭 챙기셔서 항상 몸의 온도나 습도를 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이렇게 두꺼운 옷보다는 좀 얇으면서 좀 입고 벗기 편한 그런 가벼운 옷들 위주로 여러 겹을 좀 겹쳐서 입으신다거나 겉옷을 좀 따로 좀 챙겨서 갖고 다니신다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평소에 또 이 습도 유지 위해서 충분히 수분 섭취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되도록이면 좀 미지근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효과적이고 또 만약에 맹물이 싫으시다 하시면 차로 대체해서 마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수분을 섭취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샤워나 뭐 목욕 하신 후에 이 피부에도 좀 보습제를 잘 챙겨 발라주셔서 이 피부 보습도 지켜주시는 이 습관도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 자체를 높여줄 수 있는 이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환절기 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 적절하게 휴식 시간을 갖고 또 정해진 시간에 골고루 균형 잡힌 이제 영양 식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또 충분한 수면을 챙겨서 또 규칙적으로 수면 시간을 유지를 하고 이러한 이 양호한 전신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유지를 하시는 게 이 환절기 질환에 취약할 수 있는 우리 몸으로부터 이 저항력을 높여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게 되게 당연한 기본적인 말이지만 실제로 내가 그렇게 정말 살고 있나 한번 돌이켜 보시면 어쩌면 이제 뭐 바쁘다는 핑계로 뭐 규칙적으로 영양 식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한 번쯤은 조금 일을 놓고 좀 적절히 휴식 시간을 가져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좀 놓고 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바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에 우선순위를 둘 건지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듯 하면서도 간과하게 되는 게 이런 기본에 충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실 때는 이 시기엔 특히 이제 몇 끼쯤 채소를 일부러라도 좀 충분히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이 기온이 낮아질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좀 따뜻하고 좀 얼큰한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 좀 많이 생각이 나게 되기가 쉬운데, 근데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이제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을철, 뭐 제철 채소라든지 뭐 제철 과일들 같은 것들로 좀 식단을 좀 구성을 하셔서 좀 비타민들을 많이 조금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햇빛을 많이 쬐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또 햇빛은 또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비타민 D가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햇빛이 세로토닌 분비를 또 유도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햇빛을 많이 쬐어주시고 또 꼭 이렇게 운동까진 아니더라도 뭐 가까운 거리를 조금 산책을 하신다던가 이렇게 조금 야외 활동을 좀 늘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기나 비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손을 자주 씻는 거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외출하시고 나서 귀가하신 후에는 꼭 손 씻고 양치질하고 하는 습관을 좀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세먼지나 꽃가루 많이 날리는 날은 이제 외출하셔야 되면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또 보시면 우리 쌀쌀한 날씨 때문에 또 우리 집안 곳곳에 또 창문이나 문 이렇게 꼭꼭 닫아두시는 분들 많으신데 또 추울 때일수록 우리 환기 또 좀 더 신경 쓰시는 게 좋겠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실내 미세먼지들 쌓여 있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도 자주 이렇게 문을 좀 일부러라도 더 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환절기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 혹시 질문 올려주신 분들 계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대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답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돌님께서 요새 머리카락도 평소보다 유독 많이 빠지신다고요. 이것도 혹시 환절기 영향일지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 가을철 환절기 때 유독 이제 모발이 좀 얇아진 것 같다, 많이 빠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실제로도 맞습니다. 예, 실제로도 이제 계절성 탈모라고 해서 환절기 때 특히 이제 모발이 좀 많이 얇아지거나 많이 빠지시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름철 내내 이제 뭐 땀이라든지 뭐 피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노폐물로 이제 두피에 좀 쌓여 있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두피를 조금 자극에 좀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머리카락의 모근을 조금 약화시킨다든지 해서 이 모발이 좀 쉽게 좀 탈락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날씨가 아무래도 건조해지다 보니까 이 두피도 또 피부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두피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유수분 밸런스도 깨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피에 각질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 각질이 또 모공을 또 막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점이 또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환절기에 이런 탈모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계절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은 또 다시 또 개선이 되겠지만 이러한 탈모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앞에서 말씀드린 이 건강관리 방법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두피 건강을 위해서도 충분하게 좀 휴식 취하고 수면을 취하고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모발에도 영양을 공급하는 데에도 충분히 좀 수분 섭취하고 또 기름지거나 좀 자극적인 인스턴트 식품 섭취는 줄이고 좀 비타민 풍부한 과일이라든지 단백질 섭취라든지 이런 걸 조금 늘려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우리 슈님께서 감기 예방에 비타민 C가 정말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지 귤을 열심히 드시면 좋은지 감기 예방에 좋은지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감기 예방에 비타민C가 정말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연구 결과마다 조금씩은 다르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타민C가 감기를 예방하는데, 감기가 걸리지 않은 분들에서 감기가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직접적인 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가 결과마다 조금씩은 다르다고는 알고는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미 감기가 걸린 사람에 있어서 이 감기가, 지속되는 기간, 그러니까 감기 유병 기간을 줄여주는 데는 이 비타민C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공통적으로는 이제 감기 개선에 비타민C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비타민C가 굉장히 뭐 고비용의 뭐 성분이거나 뭐 독성이 있거나 하기보다는 조금 비교적 저렴하고 또 안전한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감기가 조금 유행할 수 있는 시기에는 그래도 이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비타민C가 또 잘 알려진 것처럼 또 항산화 효과도 크고 면역 증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기 예방하시는데 비타민C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연구 결과도 그렇게 또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짱구님께서 저희 부모님이 곧 독감 접종 맞으시러 갈 예정이시라고, 그리고 혹시 폐렴 접종이랑 같이 맞아도 괜찮은지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그 독감 접종은 폐렴구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폐렴구균 접종이죠. 그러니까 폐렴구균 예방 접종인데요. 같은 날에 같이 맞으셔도 괜찮고요. 이 같은 부위에만 맞지 않으신다면 같은 날에 동시에 맞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전신 건강 상태나 이제 컨디션만 괜찮으시다면 그 병원 방문하신 김에 독감 접종, 폐렴 구균 접종 같이 맞으셔도 괜찮으시고요. 다만 이제 폐렴 구균 접종 같은 경우는 이 종류가 저희 우리나라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 이제
그러니까 13가 단백결합 백신이라는 게 있고 또 23가 다당류 백신이라고 해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폐렴구균 접종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 두 가지 종류를 한 날에 같이 맞는 거는 권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폐렴구균 접종 다른 종류로 같은 날에 맞는 거는 이제 권장을 하지는 않지만 이 독감 접종과 이 폐렴구균 접종 이 두 가지를 한 날에 같이 맞는 것은 괜찮다, 상관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50대 중반 여성분이신데 올봄 5월에 독감은 아닌데 감기 후 몇 달을 고생하시고 겁이 나서 어제 독감 예방 접종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몇 가 접종인지는 모르겠는데 접종하시고 지금도 컨디션이 좋지가 않고 37.5도 정도의 체온이 유지되고 있으시다고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이럴지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네. 아마 4가 접종이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독감 예방 접종 해드리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4가 접종으로, 그 독감을 맞춰드리고 있고요. 독감 백신이 대개는 많은 분들에서는 사실 이 맞은 쪽 팔이 조금 뭐 하루 이틀 좀 뻐근한 느낌이 들 정도만 겪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분들에서는 이제 가벼운 이제 몸살 기운이나 근육통, 그 미열을 앓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이거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대개는 이 예방접종 하신 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이 항체를 생성해내기 위해서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라기보다는, 이 독감 예방접종 하신 것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 면역 반응일 확률이 높고요. 그렇지만 아니실 수도 있죠. 독감 예방접종이랑 상관없이 뭐 다른, 뭐, 감기에 걸리신 걸 수도 있고 다른 원인일 수도 있는데 대개는 이제 독감 예방접종으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러한 미열이라든지 이런 가벼운 근육통을 앓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앨리스 H님께서 40대 여성분이신데 목에는 역류성 후두염이고 코는 부비동염이라는데 코에는 뿌리는 약을 뿌리고 있는데 목에도 뿌리는 전문 의약품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뭐 목에도 뿌리는 의약품이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역류성 후두염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뿌리는 의약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목에 뿌리는 의약품 중에서 이제 목에 어떤 균에 대한 어떤 통증,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좀 경감시켜 주거나 어떤 소독의 개념, 그 살균의 개념으로 이제 뿌리는 의약품은 있는데 이 역류성 후두염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목에도 뿌리는 의약품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통증이라든지 그런 뭐 염증에 대한 어떤 소독의 개념이라고 할까요? 살균을 위한 그런 의약품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주하나님께서 이번에 검진을 받고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가을철 날씨도 선선해지고 해서 조깅이나 러닝머신 같은 운동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신대요. 근데 요새 공복에 운동하는 게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하던데 실제로도 그런지 당뇨병에도 도움이 될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주 하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식사 시간이랑 운동과 관련지어서 이제 혈당 조절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이 당뇨병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당뇨병 전 단계이신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혈당 조절의 관점에서만 볼 때는 이제 식전 운동보다는 식후 운동이 더 안정적이고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식후에 운동을 하시는 게 그 이제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당뇨병에 소인이 있으신 그런 분들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더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시간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식후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기가 이제 가장 우리 몸에서 혈당이 가장 이제 높을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게 혈당 조절에는 더 효과적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이제 체중 감량이나 체지방 분해하는데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이제 일부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당뇨 전 단계이시거나 이제 당뇨병이시라서 이제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에서는 공복에 운동하시는 것은 오히려 이제 저혈당 위험을 높일 수도 있고, 이제 혈당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식후, 특히 이제 식후 1시간에서 2시간쯤에 운동하시는 게 가장, 우리 몸 건강에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감기가 정말 심하다고 지인이 감기에 걸렸는데 다 나은 줄 알고 좀 무리했더니 다시 열이 오르셨는데 그 독감이 2주씩 가기도 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쵸. 요새 도는 감기, 바이러스가 열도 많이 나고 목도 많이 아프고 이렇게 심하게 앓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가 꼭 일주일만 걸렸다 낫는다, 뭐 2주일만 걸렸다 낫는다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요새 감기가 조금 이렇게 몸살도 심하고 열도 심하게 나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또 한 종류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한 시기에도 이제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바이러스 감기에 걸렸다가 또 나았다가 또 다른 바이러스에 또 다시 걸린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독감도 예,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길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독감 바이러스에서 약을 복용하시고 또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 몸에서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몸살 기운이라든지 뭐 근육통이나 뭐 잔기침이나 이러한 증상들은 후유증처럼 또 뭐 길게는 뭐 몇 개월씩도 또 이게 유지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꼭 바이러스가 몸에 남아있지 않아도 그러한 이제 잔 증상들은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기나 독감이나 이런 거 걸리셨어도 충분히 좀 휴식 취하고 또 바로 무리한 일 하지 마시고 또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좀 건강 관리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점 또 날씨 쌀쌀해지고 또 낮과 밤의 일교차가 또 심해지는 또 이런 환절기 시기에 또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환절기 흔한 이 질환들 또 건강 문제들 또 이렇게 다 열거해드리다 보니까 또 꼭 이 시기가 꼭 움츠러들어야 하는 계절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이 몇 가지 이 건강관리법 같은 것들만 조금 기억해 주시고 주의를 기울여 주신다면은 가을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나들이의 계절이고 또 가족들 분들 또 같이 함께 여러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또 최고의 계절이 또 가을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렸던 이 환절기 주의해야 할 질환들의 이 예방법, 건강관리법만이라도 좀 잘 기억해 주신다면 올해는 큰 걱정 없이 가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가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